자, 여러분 문법 기초 개념 1강이고요. 자, 정확하게 좀 정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아무 예문에 한번 들어볼게. I, 내가 있다. 영어에서. 얘를 그냥 나라고 해석을 할 거잖아. 두 번째, am, 이다. 자, 의미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누구라는 거지? 내가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자, 보세요. 원래 이거를 만들어 놓고 쓴 건 아니야. 그냥 언어라는 건요, 원시시대부터 인간들이 쭉 쓰다가 지금까지 왔고, 그럼 뭔가 이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그런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뭐 과학자들일 것일 것이고, 또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학자들도 뭐 사회과학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언어학도 그런 사회과학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언어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보였겠죠. 아, 보니까 얘는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뭔가 이런 단어들이 조합을 해서 뭔가 의미를 만들게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게 되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뭐 더 나가볼게요. 영어엔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보통 ENT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보통은 명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뭐가 먼저냐는 당연히 애매하겠지만, 뭐가 먼저냐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거야. 처음에는 아마도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다가 아, 이렇게 t가 붙으면 아마 명사가 되나 보구나 라고 일반화를 시켜봤을 거고, 그럼 일반화 시켰다는 거는 뭔가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다시 규칙을 뭔가 사례에다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렵네 혹시?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이거 지금 중학생들, 이제 문법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앉아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좀 중학교 저학년들이 아니라 고학년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어차피 뭐 중1 수업해도 똑같이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막 깨발랄하게 막 이렇게 하나, 어차피 이렇게 수업 하나 똑같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 보니까 이렇게 얘는 명사 기능을 하는구나.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단어 수준에서. 자,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법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이 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어떤 규칙.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발견된 규칙이에요. 법이라는 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는 발견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남의 걸 우리가 절도하거나 훔쳤을 때 그건 안 좋은가라고 사람들이 또 관찰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히터 좀 다 꺼주세요. 두 번째는 아, 이런 거랑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겪었고 겪은 걸 바탕으로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는 뭐라고? 단어 수준에서의 규칙이니까 한자어로 풀어볼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어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 학문이 이렇게 발달할 때는 이제 어법 차원에서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봐봐. 근데 I, am만 가지고는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완성되는 게 문장 단위였어요. 그래서 문장 단위의 법이 문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담화 수준까지 가. 그래서 이 과목 모형이 언어로 바뀐 겁니다. 일단 이 큰 틀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이제? 그렇죠.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쪼개서 다시 가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배우는 순서가 맨 처음 배우는 게 그래서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단원명이 갈리는 건 아니는데 형태소와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담화가 있거든요. 자, 얘네를 하나씩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체계가 정확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하나 덧붙여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음향, 음성, 음절. 얘네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것도 다 정의하셔야 돼요. 얘도 구분을 좀 해야 되겠고, 필요하셨으면 정의를 써봐.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제가 했을 거야. 자, 여러분. 한자어를 생각하면 쉬운데 중학교 때 한자어 기본적인 건 배우니까 음이라는 거는 뭐야? 소리잖아. 그럼 얘는 어떤 소리냐? 전부 다 소리죠? 음이니까 전부 다 소리예요. 어떤 소리냐? 그냥 자연에 있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가장 큰 넓이가, 가장 큰 집합이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을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안 배우니까 이게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은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이거를 음향과 음성을 구분하는 개념이 있는데, 음향 안에 음성이 있고 음성 안에 음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음향과 음성을 나누고 극단적으로 음성과 또
죄송해요. 음성과 음운을 나누는 분들도 있어. 여기는 음절이랑 음운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음향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사람 소리, 뭐 새소리 이런 게 전부 다 음향이고,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근데 사람 목소리로 멍 같은 강아지 소리, 개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개소리를 냈을 때도 그건 음성이에요. 그런데 강아지가 실제로 짖으면은 그건 자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콩이가 짖는 소리는 음향이고, 콩이 짖음을 내가 흉내내면 이건 음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음절은 뭐고 음운은 뭐냐면, 자, 음절은 좀 이따가 떼서 설명을 할게. 얘도 소리인데 어떻게 소리 단위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봐봐. 똑같이 음향, 음성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 음운으로 왔어요. 음운은 역시 마찬가지야. 소리인데 여기서 소리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음이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음향, 음성, 음운으로 구분을 하자면, 얘는 소리인데 의미를 갖는 소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을 때는 자연 소리, 사람 목소리, 의미 소리고, 이쪽으로 묶어보면 의미로 묶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묶이는 건 전부 다 의미의 단위예요. 전부 다 의미의 단위예요. 전부 다 의미의 단위예요. 전부 다 의미의 단위야. 외우시는 건 기본이에요. 제가 설명은 최대한 해드리지만 외우시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하겠는데 좀 지루하지만 반복해서 쓰셔야 되고 읽으셔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음은 의미인데 뭐라고?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고, 얘는 말 그대로 형태소잖아. 어떤 모양을 갖는다 형태도 있는데 그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미를 뭐하는? 형성하는 최소 단위. 자, 그 다음에 단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야. 여기서도 여러분 헷갈린 이유가 있어. 집합기호로 설명을 하자면, 자, 형태소랑 단어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목이 됐거든, 이제 문법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기호인 집합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한데, 중학교 때 이를 안 배워버리니까 좀 집합으로 더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은 좀 아쉽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집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표현들 보시면 되겠고, 문장은 의미를 뭐하는? 완결하는 최소 단위고요. 마지막 담화는 의미 중에서도 뭐하는? 의미가 실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담화는 의미에 의사소통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과목명도 바뀐 거죠. 이 차원에서 다뤘던 게 어법, 여기까지 묶어서 다뤘던 게 문법, 전체를 다 다뤘던 게 바로 뭐였다고? 언어라는 과목명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그러하다. 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큰 틀을 잡아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영어에서 I am a studen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I am 이런 거 하나하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걔네가 또 문장이 된 건 아니잖아. a student까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우리가 뭔가 의미 단위를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나다라고 써볼게요. 자, 영어로 얘를 번역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잡혀야 됩니다. 확인되나요?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네가 다름으로써 영어 의미에 가는 go, 나는 I, 나는 의미가 다 달라졌죠. 즉 이렇게 하나가 바뀌어서 의미가 바뀌는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음운 변동이라고 배우실 때는 또 음운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른 형태로도 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의미 단위를 잡는 과목 단원이 형태소랑 단어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단원에 좀 집중해서 볼 거고, 여기를 중1 때, 중3 때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 다음에 음운 같은 경우에,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2 때나 고1 때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있고, 다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을 이제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아, 기역, 니은, 디귿만 달라져서 go, I, all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구나. 아,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는 기역, 니은, 디귿. 앞에 있는 애들, 초성자리에 오는 애들에 따라서 의미가 구분되고 있구나. 아, 이런 애들 의문이라고 하는구나.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반복하셔서 정립 딱 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도 같냐는 거죠. 의미도 지금 갖고 있잖아. go, I, 오케이. 그러면 전부 다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얘는 형태소 또는 이제 단어에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설날이죠. 어제가 설날이었나? 자, 그럼 봐봐. 우리는 먹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먹다. 밥도 먹고 뭐도 먹고 먹는, 먹으니. 얘를 지금 보니까 뭔가 특이하죠. eat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에서 마찬가지야. eat에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잘 들어야 돼. 명사가 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전부 다 동사다. 근데 뭐처럼 쓰일 수 있게,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명사의 기능을 더해주는 거, 형용사의 기능을 더해주는 거, 부사의 기능을 더해주는 거. 그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인 것처럼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렇게 비슷한 게 국어에서는 뭐라고 하냐? 활용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투부정사를 만들고 뭐 동명사도 만들고 분사형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도 이렇게 동사에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들이 부여가 되고 의미도 부여가 돼요. 그래서 국어 동사들, 국어에서 동사는 서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서술어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해. 그 중에서도 문법적인 문장에서의 기능, 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누가 뒤쪽에는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게 해줘. 때때로 아예 명사로 바꾸기도 해.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게 된다. 그건 자세히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럼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자, 이제 우리는 의문 단위를 받고, 이제 의문 단위에서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은 당연히 의문이야. 근데 가가 되면 형태소 또는 단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형태소 단어를 구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먹이라고만 전달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먹다라고 하면 의미 전달은 되잖아. 이해됐니? 그 정리하면 이거예요. 먹이라고만 의미 전달은 안 되잖아. 하지만 eat라는 의미는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런다?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먹은.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먹다가 돼야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비로소 의미 전달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단어가 되는 거라고. 차이 아시겠죠? 의미를 형성하고 있냐, 의미를 전달하고 있냐. 얘는 의미를 형성하기만 한 뿐이니까 형태소. 여기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단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은 설명이 끝났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억니은 뭐 자음보험이 그냥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해서 형태소와 단어에서 좀 들어올 텐데 제가 이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형태소 단어를 헷갈려 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형태소이면서 단어인 게 있고 형태소는 다시 형태소이면서 단어인 게 있고 단어이기만 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게 뭐지? 그렇죠. 먹 같은 애들은 형태소이기만 하겠죠. 근데 먹다가 되면 단어가 되는 거지. 이 차이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I, 나라는 의미의 나는 단어기도 하고 형태소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쓰면 또 벤다그램이 안 맞죠. 왜? 선생님 먹은 단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얘도 다시 좀 교정을 해보면 교집합이 있는 형태로 그려줘야 되겠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라는 단어는 형태소만 독하는 거, 나라는 단어는 둘 다 되는 거, 먹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는 안 오고 안 되고 단어만 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형태소와 단어로 지금 들어갈 거야. 다시는 이쪽으로 쭉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은 뭐냐면요, 이제 의미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음은 형태소, 단어의 개념 정립에서 특히 형태소와 단어 중심으로 개념 정리하는 거 의미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각 의미론, 형태소, 단어 중심으로 우리는 개념 정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해 갈 거고, 자, 그럼 형태소는 우리 저기 나온 저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정의 한 번 더 쓰셔야 돼. 자, 두 번째는 국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를 다루면 종류를 다뤄줍니다. 형태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의미를 가지고 다룰 수가 있겠고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성이 있고 자립성이 있다고 정리하셔도 되겠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로 하는 거고요. 아닌 경우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립성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라고 해.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다 같은 경우 볼게. 먹다에서 얘만 떼가지고 볼 수 있잖아. 얘만 떼가지고 반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됐죠? 근데 먹다, 먹으니, 먹어서 뭔가 의미를 덧붙이긴 하더라도 먹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뒤쪽을 뭐라고 하는 거다? 형식 형태소로 가는 거야. 자, 또 마찬가지야. 이 둘 다 어떻게 돼 있어?
혼자는 못 쓰이죠. 둘 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되겠어? 둘 다 의존 형태에서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래서 예시 정도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종류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좀 이따 우리 교재 보면서 같이 할 거니까 좀 이따 같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큰 틀은 정리가 좀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는 의미 전달 최소 단위라고 정의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하실 게 단어를 나누는 기준들을 품사라고 하는데, 이 품사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형태 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면은 형태가 변한다 그래서 가능할 가짜에 변한다의 변자. 그래서 가변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변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냐. 되게 중요한 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몸체자를 써서 체언. 아까 저기 서술어처럼 활용하면 용언, 수식하면 수식언, 관계를 맺어주면 관계언, 혼자 쓰이면 독립언. 마지막, 의미에 따라서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면 대명사, 숫자를 포함하면 수사. 이렇게 세 개 묶어서 체언이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 명사 제외, 체언 제외 나머지를 수식하는 부사들, 얘를 묶어서 수식을 해 그러니까 수식언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돕는 말인 조사, 조사는 관계를 맺어주니까 관계언, 독립언주에는 감정 표출하는 감탄사.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서 고품사까지. 그러면 큰 틀은 끝났거든요.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큰 틀은 끝났어. 자, 큰 틀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2페이지부터 있는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야. 잡고 계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들아, 틀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더 쉬워야 돼. 그런데 이제 중학교 내신 교재를 보니까요, 이게 학교 교과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신 교재들, 시중에 내신 교재들 있잖아요. 뭔가를 더 많이 다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내신하고 오히려 저는 그게 동떨어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제가 말한 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걸 더 알아야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막 지엽적인 걸 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학자답게 하는 그런 뭔가 지적 탐구의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을 거예요. 그건 하세요. 마음껏. 책을 읽든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공부하든 건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건 입시야. 시험은 점수 내기 위한 공부잖아. 그럼 시험에서 점수 내기 위한 공부를 할 때는 잘 들어. 시험범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시험의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효율적이 되겠죠. 맞잖아. 내가 축구 경기를 할 건데 룰을 모르고 축구를 뛸 수 있냐고. 근데 안타까운 건 룰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룰을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룰대로 간다. 여기 제가 다룬 내용 이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중학교 내신 교재가 내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신 자료들 보면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 그럼 어떻게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또 안 해주면 애들은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과제로 던져드리거나 언급 정도 해드리는데, 자꾸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막 그런 걸 긁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얘들아. 사실 이걸로 문법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문법 이게 전부 다야, 얘들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진짜 좀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영어 가지고 얘기를 할게. 정말 답답한 게, 아니 막 엄청 가르쳐 주잖아요, 영어에서도. 영어 문법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명사래, 형용사래, 부사래. 아니라고. 동명사, 명사래. 아니라고. 다 동사예요, 품사는. 다 동사라고. 근데 뭐처럼 쓰이는 거야? 명사처럼 쓰이는 거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고, 부사처럼 쓰이는 거라고. 심지어 기본적인 용어도 잘못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정동사와 본동사를 구분을 못해. 정동사는 뭐냐면, 저 따라오세요. 정동사는 뭐냐면, 잘 들어. 얘는 본동사기도 하고 정동사기도 해. 그런데 사실 본동사라는 표현을 안 써야 돼요. 그냥 서술어 V라고 쓰면 끝이야, 사실은. 본동사는 의미도 필요가 없어. 본동사랑 대응되는 개념은 조동사야. 근데 조동사는요, 동사도 아니야, 사실상. 그냥 본동사, 조동사라는 구분 자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써요. 그런데 어디서 쓰고 있는 걸 아직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수업하는데 학생들 수업하는데 병신한 표현을 쓰기 싫은데 진짜 병신 같아요. 정동사는 뭐가 정동사냐면 형태가 정해지니까 정형동사를 정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정형동사야? 얘네들이. 인칭에 따라서 태수 씨가 만든 법인이 결정하던 형태, 다시 수동태냐 능동태냐 따라서 얘가 달라지죠. 수일체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죠. 법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 동사 형태가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정형동사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정형동사와 정형동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정형동사가 아닌 건 뭐예요? 형태가 안 바뀌는 애들이 있겠지. 그게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뭐냐면 무한해서 부정사가 아니야. fin, 제한돼서 형태 변화가 없어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얘는 형태가 주어가 결정해 주니까 정형동사라고 하는 거고, 부정사는 뭐야? 형태가 안 바뀌어. fin, 고정되어 있어. 확정되어 있어.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저랑 들어오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정사는 뭐야? 그러니까 형태가 이미 결정돼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게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예요. 그런데 얘가 뭐처럼? 명사처럼도 쓰이고 형사처럼도 쓰이고 부사처럼도 쓰일 뿐인 거야. 그러면 어려울 게 전혀 없거든요. 왜? 이거니까, 그 자체니까. 근데 자꾸 여기서 이상을 갖다 붙여. 막 붙여. 그러니까 요만큼을 내. 요만큼 배워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 다 개떡 같은 얘기야. 제대로 교육과정 파서 공부하잖아, 강사가, 선생님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 딱 뚫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왜 힘들어하고 왜 문법이 자신 없는지 봤더니 내가 왜 지금 수업하고 나서 계속 잡담이 많아지는 줄 알아요? 끝났어요. 문법이. 이거면 끝이야. 아, 진짜 끝났어. 이거 외에는 안 물어봐.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걸 막 외워.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것도 지금 논쟁이 되게 많아서 다 들어엎어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닌데. 한글 맞춰서 들어엎어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제일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돼.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건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건 학교별 내신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건 그것대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특히나 인고라는 걸 치신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런 이상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인고라는 걸 안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교육까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룰과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삽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반성들 하셔야 되고. 다시 이쪽으로 와. 자, 우리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단원이죠. 그래서 단어에 제가 표를 큰 틀을 나눠놨는데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빠르게 이제 정리해서 갈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쓰이면 자립명사야. 의존에 쓰여야 의존명사겠지.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야, 나 지금 할 거 있어. 할 것 있어. 할 것 있어. 보였죠? 것은 혼자 못 써요. 것은 혼자 못 쓰이기 때문에 얘는 의존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외워야 되냐? 이게 외워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 푸시면서 국어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걸 의존명사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개념을 잡고 보다 보면 익혀지는 거지. 이걸 외운다고 해서 야, 이걸 다 외우고 어떻게 글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하겠니? 그냥 머릿속에 명사 중에는 의존에 쓰이는 명사가 있구나라는 공식을 하나 심어두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정보 처리할 때마다 그 공식이 여러 번 작동되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이 외워지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써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떤 방향이든 다 좋은데 외워서 가는 게 결국에는 어떤 허들에서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느낌이어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공부들은. 자, 계속해서 이제 보통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는데 약간 대립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명사는 뭐냐면 고유명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가라는 게 있으면 보통명사야.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거잖아. 국가라는 건 보통명사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명사잖아. 사람 그러면 보통명사야. 근데 베이노라고 하면은 유일한 한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역시 여러 사람 일반적인 보통명사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보통명사라는 건 집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특정되지 않는 뭔가를 칭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그 중에서도 베이노 선생님 하면은 고유명사고 선생님 하면 보통명사다. 그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보통명사라는 게 집합과 집합의 원소 이런 개념은 아니야. 고유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 보셔야 되겠고, 이제 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쪽이야. 사실 국어에서 여러분 보통명사, 고유명사는 문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자립명사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법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의존명사가 문법 시간에 나와요. 문법 시험에 나오는 건 유정명사, 무정명사 개념은 나와.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건데 보시면 나오겠죠. 야, 언제적 거야 이거. 자, 유정명사는 그래서 동물하고 합집합 인간이에요. 무정명사는 동물과 인간을 합한 것의 나머지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동물하고 사람들까지 우리는 감정이 있다고 본 거고 그 나머지는 감정이 없다고 본 겁니다.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명사 대신 쓰는 게 뭐다? 대명사라 그랬고 사람을 가리키면 인칭대명사, 지칭하면 지시대명사.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지, 당연히. 왜 다른가요? 영어의 kind라는 단어도 친절함과 종류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런 거야. 원래는 것이라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것이라고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자, 세 개를 구분해야 돼. 자, 잘 들어야 돼요. 이해 못할 게 없어, 얘들아. 이해 못할 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X축에는 시간이라는 걸 넣어볼게요. Y축에다는 return라는 걸 넣어볼게. 그럼 봐. 여기 있는 사랑, 여기 있는 사랑 안 같다고 배우지 않았니? 너희? 중1 정비례에서.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물을 틀었을 때 담기는 뭐 1리터, 리터 단위라고 해볼게. 여기는 뭐 1분 단위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얘가 같냐고 지금. 다르지. 이해됐어? 그런데 왜 제 1하고 이 1이 달라요라고 물어보면 똑같다니까. 아니, 자동차 한 개랑 새 한 개랑 같아?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5대가 있다랑 새 5마리가 있어. 숫자로 치환하면 똑같은 5로 치환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새였던 거고 차였던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같다라고 약속도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고 약속에 따라서 그냥 같게 표현이 된 것일 뿐 의미는 다른 거잖아. 아, 똑같아. 아,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가 해외 나가봐. 다 너희를 누구라고 부르니? 다 중국인이라고 불러요. 왜? 걔네들 눈에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 거기서 내가 굳이 나 한국인인데 굳이 내가 일본인인데 어차피 걔네는 몰라. 모르는 애들한테 뭐하러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경상도에 있을 거고 전라도에 있을 거고 서울에 있을 거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봐봐. 다 똑같다. 어떻게 무식하다는 얘기야. 맞잖아. 한중인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차피 너 중국인인데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 똑같아,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 표기가 다르잖아. 그럼 봐. 것이라는 건 뭐야? 의존명사라니까. 이것은 뭐예요? 띄어쓰기를 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두 단어야, 얘들아. 그럼 이라는 지시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이는 뭐가 돼? 지시하는 의미를 가져. 그리고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데 뒷쪽이를 수식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지시 관형사. 명사, 채용 수식이 관형사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시 관형사가 돼요. 그러면 역시 여전히 얘는 뭐야? 의존명사죠. 그런데 붙여 썼어. 그때는 뭐야? 애플펜스라고 하지 않고 이 것이라고 불렀어. 이때는 애플펜스 대신 불렀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얘는 뭐가 돼요? 예, 대명사가 되는데 지시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야. 한 가지만 쓰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능지의 문제인데요. 중학교, 초등학교 잼민이 때는 그럴 수 있어. 얘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쓰인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필기를 잘 하시고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서 막 내가 텐션 좋게 막 이렇게 한다고 쉬운 게 아니야. 그냥 그 느낌이 그런 거야. 오히려 방해돼,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 때 했던 거잖아.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 우리 좀 중학생, 고등학생은 돼가지고 듣는 수업들일 텐데 그러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 자, 사람을 지칭하면 인칭대명사, 지시하는 건 지시대명사, 당연히 붙여 쓰는 것도 보이셨을 겁니다. 수사는 양수사, 서수사인데 별게 없어. 수에 관련된 거면 수사인데 순서를 표현하면 서수사야. 수와 양을 표현하면 양수사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수랑 순이라고 붙여놓으시면 헷갈릴 일 없이 예시 읽어오시면 될 거고. 자, 관형사인데 왜 관형사냐면 우리 임금에 이렇게 씌워줘가지고 꾸미는 게 관이잖아. 그래서 임금에 쓰는 관처럼 체언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체언 수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을 씌워준 것 같다. 수식의 형자를 써가지고 관형사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그, 저, 이것 했을 때 띄어쓰기를 했다면 지시간형사야. 됐죠? 성상간형사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요. 뭐 새 옷, 뭐 새 것이라고 하면은 새 돈이라고 하면은 성질과 상태죠. 헌돈, 새 돈, 성질과 상태죠. 자, 계속해서 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언제의 나머지 수식이야. 그래서 체언제의 나머지를 수식하거나 뭐 문장제를 수식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고, 감탄사 있고, 됐죠? 이제 조사가 문제야. 조사는 좀 외우셔야 돼요. 봐봐. 내가 이제 외우라는 애는 되게 드물어. 근데 조사는 왜 외우시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의존명사는 그러니까 잘 안 쓰인다기엔 좀 그렇고 빈도가 많이 낮아. 영어에서 철자 중에 이가 안 들어간 거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영어에 모음이 몇 개야?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잖아. 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예요. 아마 이가 들어가 있는 영어 단어가 60%인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다. 그럼 봐봐.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국어에서도 빈도를 놓고 볼게. 의존명사가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는 명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는 100% 다 있어. 조사는 모든 문장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사는. 생략을 했으면 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애초에 생략이고 뭐고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조사는 100%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뤄야 돼. 그럼 봐봐. 이제 격조사잖아. 격조사는 여기서 격이라는 건 영어로 쓰면 케이스라고 하고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케이스가 뭔가 유형, 분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도 일종의 유형이자 분류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럼 봐봐. 여기서 너무나 잘못 개념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격조사가 격을 부여한다? No. 완전 잘못된 개념이야. 격조사는 그냥 정확히 쓰셔. 서술어가 결정한 격에 붙는 말이에요. 그냥 붙어요. 이게 서술격 조사 때문에 온 착각인데 서술격 조사는 이미 형용사야. 결론이 났어. 그런데 못 바꿔.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가고 있어. 앞으로 한 여러분 자식 세대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학계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 개념은. 그거는 여러분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수능 시험 치를 때는 그게 예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격조사는 역할에 따라서 붙는 거고 격조사가 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 얘들아. 그렇다면요. 격조사가 모든 상황에 그냥 붙을 수가 있어야 돼. 모든 상황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빵을 먹는다. 잘 들어야 되라. 격조사가 격을 부여한다고 하잖아. 그럼 왜 여기다는 애서를 못 붙여요? 부사어 왜 부여를 못 해? 무슨 말인지 돼? 왜 그러냐면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이야. 서술어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서술어는 주어가 목적어라는 걸 하게끔 하는, 주어가 목적어라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게 먹는다라는 동사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구조야. 그래서 이 동사가 주어와 목적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결정된 거에 가가 붙고 빵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 빵 먹어. 그 누가 봐도 내가 빵을 먹다지 빵이 나를 먹다가 아니야. 그 누가 봐도. 동시에 빵이 나에게 먹어. 그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쓰인다고? 먹다라는 단어가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인 걸 이미 결정을 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자, 만약에 격조사가 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은 얘네 격이 조사에 따라서 바뀌어야지. 안 바뀌잖아. 나에게, 나를, 나의 빵을 먹는다. 누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됐어? 그때는 또 주어에 따라서 달라. 봐봐. 그럼 봐봐. 나의 빵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둘 간의 관계가 규정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격조사는 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서술어가 결정한 격에 달라붙을 뿐인 거야. 그럼 서술격 조사는 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술격 조사는 그냥 형용사라니까. 그래야 설명이 깔끔해. 그런데 그걸 못 바꾸고 있어. 왜 못 바꾸고 있는 거냐면 점차 바꿔야지. 갑자기 전 국민한테 앞으로 오늘부터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예요. 딱라고 얘기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바꿔가는 거야. 이렇게. 자,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당장은 여러분은 서술격 조사를 이다라고 배울 거야.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배울 거야. 하지만 얘는 형용사라고 일단은 참고를 해두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격조사의 종류인데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조사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한테 붙는 게 목적격 조사고요. 보호 역할을 하는 애들은 붙는 게 목격조사.
관형 역할, 부사 역할 안에 붙는 게 부사격조사.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외우세요. 그냥. 좋으실 거 아닌 게 아니라 외우세요. 얘네는 안 나올 수가, 100% 나온 애들이니까. 격조사는 100% 외우시고, 두 번째, 보조사는 대표적으로 은는만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은는 주격조사 아닙니다. 접속조사, 와가 외우세요. 그래서 조사는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겠다. 이유는 빈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랑 동사인데, 형용사는 영어로 쓰면 이건 state verb예요. 그러니까 become 같은 것들이야. 비동사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 명령형이 안 돼. 예뻐라 안 돼. 예쁘자 안 돼. 청유형도 안 돼. 왜? 동작이 아니니까. 동작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상태잖아요. 반면에 동사는 뭐야? 영어로 하면 action verb야. 그래서 action verb. 동사는 동작 동사. 그래서 명령형도 되고 청유형도 돼요. 또 봐. 진행 시제. 시제 같은 경우도 달라. 예쁘다 돼요. 예쁜다 안 돼. 동사는 먹는다 돼. 먹다 돼. 어떤 차이인 거죠? 동사니까 현재 진행 중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특정적으로 딱 꼽아가지고. 그런데 형용사는 이미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 상태가 진행 중이어야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 시제를 따로 더 쓰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돼. 성상 형용사,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지시하는 형용사요. 그 다음에 자동사는 뭐야?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목적 없는 거라고 배우셨고, 타동사는 다른 대상이 필요하다, 타동사.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너무 빠르지 않니? 적당히 정리하셨으면 됐겠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왼쪽 103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에서도 제가 아까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 의미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애들이 있었고, 자립성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다. 자, 일단 의미를 가지고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나머지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품사로 적을게요. 구품사 중에 일단 조사 제외야. 그 다음에 용언이니까 동사랑 형용사의 어간까지도 포함해요. 즉, 어떻게 되니? 조사 제외한 나머지 동사, 형용사 포함 8품사야. 여러분 적어주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외우시기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까지 8개예요. 이게 전부 다 실질 형태소야. 된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기서 형식 형태소로 지금 나뉜 게 어미가 있고 접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조사는 아까 배웠으니까 어미랑 접사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어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사, 형용사, 용언에서 두 개를 딱 쪼개가지고 이 뒤쪽 부분, 변화하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어미입니다. 됐죠? 그럼 접사는 뭐냐면 그냥 붙는 말인데 이게 달라. 자, 용언에서의 기준이 어미고요. 접사는 뭐냐면 어근에 붙는 말이 접사고, 이게 구분이 좀 안 되시는 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반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어근 플러스 접사 구조로 좀 이따가 더 보실 거고, 그럼 어근이란 게 뭐냐? 실질 형태소가 어근이에요. 그럼 어간은요? 그러니까 잘 들어. 자, 어근 중에 용언에 어간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근이 전체 집합, 어간이 부분 집합. 되셨어? 그런데 아까 동사의 용언은 혼자 못 쓰였죠? 그래서 오른쪽은 전부 다 의존 형태소, 여기 왼쪽, 여기구나, 여기 자립 형태소 분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서 자꾸 보시면, 예시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는 여러분 내신 같은 데서 많이 보실 거거든. 정리를 해보시고 아마 가지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 가지로 나갔죠. 단어 파트 나갔잖아.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갔을 거야. 이 친구 주시면 돼요. 다른 지역 친구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이제 쪼개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하늘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혼자 쓰일 자립이야.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도 못 쓰이고 의존에 쓰였고. 자, 매우 부사어고 자립이고 실질 의미. 푸르다. 실질 의미는 돼. 푸르가. 하지만 혼자 못 쓰니까 의존. 됐습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보셔야 돼. 됐니? 자, 그래서 얘는 과제로 나간 걸로 푸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설명한 설명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근과 접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야. 어근은 뭐라고? 실질 형태소야. 당연히 뭐 포함이야? 간 포함이야. 됐니? 자, 그럼 봐봐. 어간이 뒤쪽에 뭐로? 어미가 붙고, 또는 어간이 뭐로 쓰이면? 어근으로 쓰이게 되면 여기에 또 접사가 붙을 수도 있겠죠. 의미가 달라. 여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동사의 활용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단어의 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를 보면은 같은 개념을 두 개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대상인데 두 개일 때가 있어. 이때 자꾸 헷갈려해. 그냥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너무 많아서 헷갈려해. 그건 이해, 체계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건 근데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접사라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붙는 말들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소리라는 단어에 얘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소리라는 건 100% 정확하게 의미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군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100%는 절대 안 되네. 그렇다고 의미가 아예 없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소리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상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100%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런 게 어간이라는 거야. 이런 게 어근이라는 거야.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좀 잡다한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다라는 뭔가 의미가 있긴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뭔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충실함이 100%냐 떨어지냐로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되고 처음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개념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문제 많이 풀고 틀리고 접하다 보면 개념의 윤곽이 뚜렷해질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녹색으로 써놓은 이유 아시겠죠? 이거는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내신 교재는 다 박혀있고 또 달라. 그러니까 별건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설명하기 싫냐면 지금 이거 하기에도 이미 내가 과부한데 여기까지 가면 머리가 좀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얘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게요, 제가. 오케이? 뭐 근데 이걸 좀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표정 보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진짜 별게 없으니까. 자, 그럼 봐봐. 접사라는 개념이 잡힌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가 1차 방정식을 모르는데 2차 방정식 풀 수가 없잖아. 오늘 1차 방정식 배웠어? 2차 방정식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 하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왜? 1차 방정식 체계 잡혀야 돼. 그 뒤에 2차 방정식 하는 게 훨씬 이 친구가 단계적으로 가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1차 방정식이면 얘는 3차 방정식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에 안 중요하다니까? 또는 내신에서도 중요한 학교가 안 그런 학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편적으로 받았을 때는 얘는 일단은 뒤쪽으로 빼는 이거 그런 건데 여러분 표정에서는 이미 이것 때문에 뭐 내신에서 고생을 했든지 공부하면서 고생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진짜 별게 없어요. 한정이라는 건 잘 들어. 영어랑 국어 포함이야. 영어랑 국어에서 한정이라는 건 그냥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 그럼 왜 한정이라고 할까? 나도 모르겠어. 제 추측은 이거야. 제 추측은 아마도 얘의 기능이 제한적이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지배를 했냐? 한정적이잖아. 즉, 접사의 기능이 지배적인 기능을 하고 있냐? 아니면 접사의 기능이 지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조그만 기능만 하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한정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영어의 한정사 determinant라고 하죠. determinant. 뭐 관사, 뭐 부정관사, 더 정관사, 그다음 뭐 형용사 이런 종류들을 영어에서 한정사라고 표현하거든. 왜? 뭐 한정적으로 수식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국어 기준으로 접사가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수식하는 기능만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능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한정적 접사로 가는 거야. 근데 접사의 기능인데 얘가 되게 세. 지배를 해버려. 지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단어의 종류를 바꿔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그냥 성전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64가지 스크래파스 색깔의 성별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갑자기 성별이 바뀐 거야. 그냥 성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예 지배를 해버린 거야, 얘는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떤 성격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이런 거야. 지배적 접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품사를 바꿔요. 예를 들면 먹다에서 먹이 같이 명사로 바꿔버려. 추다를 춤이라고 아예 바꿔버려. 자, 그런데 한정적 접사는 그냥 의미를 좀 덧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래서 정리한 뭐다? 접사가 지배적인 기능을 해서 품사를 바꿔버린다. 접사가 한정적 기능을 해서 의미 정도만 바꾼다. 의미 정도만 추가한다.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거의 99%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고요. 전미사는 지배적 접사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얼추 느낌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이 같은 게 놀다 놀이같이 용언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봐봐. 개굴개굴이었잖아. 부사어에 이가 붙어서 개구리가 됐겠죠. 깜빡깜빡도 마찬가지야. 깜빡이 부사어에 이가 붙은 거야. 됐니? 선생님 이게 뭐 무슨 품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개굴개굴. 입에 탁 붙네. 보통 이런 음성 상징어는 뭐라고 하면 되니? 부사라고 하시면 돼요. 소리를 흉내냈으면 의성부사, 형태를 흉내냈으면 의태부사. 깜빡깜빡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의태부사죠. 개구리는 개굴개굴 의성부사겠네. 설명 안 한다 그래놓고 결국 해버렸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형태소나 여근 접수한 문제는 과제로 나갈 겁니다. 풀어오신 거 질문 답변 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갈 거고, 자, 이제 어간과 어미 부분도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 큰 틀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용언에 대한 정의부터 할게요. 필기하면서 따라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의 정의는 말 그대로 활용하는 말이고, 그럼 활용이 뭔지 정의가 또 돼야 될 거 아니야. 활용이라는 거는 동사 형용사가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적인 이유 때문에 어간은 유지하면서 어미를 변화시켜서 실현하는 거거든. 다시 동사 형용사가 있을 때 문법적인 기능이나 또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어간은 유지하고 어미를 변화해서 문법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용언이에요. 그러면 용언의 종류는 우리 아까 배우셨다시피 뭐가 있다고? 동사 형용사. 자, 중요한 건 이 용언의 구조입니다. 이 용언의 구조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는데 이 어간은 줄기간자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말의 줄기를 나눠주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말의 줄기를 나눠준다 그래서 어간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어미부터는 변화가 있고,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더하거나 의미를 좀 덧붙여주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더하냐? 대표적으로 선 어말어미는요, 시제.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조동사가 시제 표현하잖아. 근데 국어에서 중요한 건 높임이나 공손이죠. 영어의 will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의지나 추측 있잖아. 국어에서 will 같은 역할을 하는 게 get같이 의지나 추측. 자, 이렇게 선어말어미 5가지 기능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말어미도 따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좀 벌써 이제 그러면 용어들이 막 여러 개 나오기 시작을 했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어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태 변화가 없는 부분이고 뭘 갖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어근에 속하는 애고, 여기는 당연히 형식 형태소겠죠. 의존 형태소에 있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미라는 건 벌써 뒤에 보니까 뭔가 덕지덕지 붙네.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미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어말어미 앞에 왔다 그래서 선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리고 말 끝에 오니까 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선 어말어미는 아까 제가 써놓은 거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시고, 어말어미는 다시 3개로 갈려요. 첫 번째,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요. 두 번째, 뭔가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세 번째, 성격을 바꿔주는 전성어미. 자, 어려울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려운 이유는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반복하면서 견디면서 하셔야 늘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안 하셔서 그런 거니까 하시면 돼요. 어려울 수 있거든. 버티면서 하시면서 반복하시면 돼요. 자,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고,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사형 종결어미. 두 번째, 의문형 종결어미. 세 번째, 청유형 종결어미. 네 번째, 명령형 종결어미. 마지막, 감탄형 종결어미. 그래서 잡힐까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여길 끝으로 잡아주세요. 계속 볼게.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연결어민 애들, 그러니까 어간과 어간 사이에 들어와서 연결해주는 애들을 연결어미라고 하고, 전성어미는 성격을 바꿔주는데 영어의 투부정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사의 성격을 더해주면 명사형 전성어미야. 자, 그런데 잘 보셔. 이 어미도 결국에는 어간에 붙죠. 얘네는 결국에는 동사형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품사 변화가 있어 없어? 전성어미가 붙어도 품사 유죄예요. 당연히 새로운 단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명사형 전성어미. 두 번째는 뭐라고? 관형사처럼도 쓰게 해줘. 그래,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 부사형 전성어미. 필기하십시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방금 다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해요. 헷갈리게 지금 예시를 잘못 써놨거든. 여기 예시 지워주세요. 여기도 지워주세요. 얘네는 지금 여기 있는 예시가 그대로 들어왔잖아. 헷갈리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선어말어미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어말어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결어미가 있는데,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또는 이런 거야. 먹다와
버리다, 먹버리다. 아, 중간에 어가 들어가 있죠. 먹어버리다, 연결어이야 이런 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좀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는 설명을 제가 더 이상 자세히 할 수가 없어. 그냥 문제 풀면서 또는 예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풀어온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에 전성어미,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명사 기능을 하게 하는 애들이 있고요, 관형사형 기능, 부사형 기능을 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달리기라고 명사처럼 쓰이게도 있고, 대학을 간 사람, 대학을 갈 사람, 가다에서 니을 붙이거나 리을 붙여가지고 뒤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됐겠죠. 아름답다, 아름답게 피었다. 자, 피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부사는 아니야. 부사형 전성어미까지 봤습니다. 종결어미는 나중에 담화 파트 가가지고 하나씩 정리하거나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제가 설명을 할 부분인데, 이제 그럼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거야. 선생님, 어미랑 접사는 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미랑 접사의 형태가 원래는, 잘 들어야 돼, 원래는 15세기에는 구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특히 아래아가 소실됐어. 소실되면서 첫 번째, 음운이 소실됐으니까 다른 음운이 대체했겠죠. 두 번째,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몸 조화라는 규칙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에 규칙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거엔 구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구분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원래 뭐였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봐. 얘가 뭐였다면, 서술어로 쓰였다면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수식하는 말을 봐야 돼. 부사어가 수식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서술어일 거고요. 관형어가 수식하고 있다면, 관형사가 수식하고 있다면 얘는 당연히 파생된 명사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주어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미냐 접사냐를 구분하는 건데,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전까지는 내신이나 수능의 스킬러처럼 쓰였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쉽게 푸는 그런 거였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정리하고 좀 이따 문제 풀다 볼 거예요. 이 형태는 잠깐 설명할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 형태가 다른 게 이 형태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형태소의 형태는요, 잘 들어, 의미예요.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의 형태는 모양이야, 모양. 그래서 이 형태는 뭐야? 모양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 환경 때문에. 원인의 카우즈라고 쓰는 거 알죠? 앞으로 저는 인과의 카우즈, 그 결과로서 어떻게 돼? 이펙트, 인과구조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는데, 의문은 말 그대로 소리의 환경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거겠죠. 형태는 의미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애들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론적 이 형태, 형태가 두 번 쓰니까 헷갈려 하는데, 잘 보죠. 형태론이라는 거는 뭐라고? 의미라고. 이 형태는 뭐라고?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반복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 그밖에 방법이 없어. 다시. 형태론적 이 형태, 앞쪽 형태는 의미로서, 문법으로서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뒤쪽의 이 형태는 뭐라고? 모양이 다른 거야. 즉, 문법이나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라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두어라로 쓰였죠. 먹어라로 쓰이죠. 근데 하여라로 쓰이죠. 가거라로 쓰이죠. 오너라로 쓰이죠. 이 네 가지가 이 형태야. 원래는 같은 단어들이에요. 얘네가 전부 다. 거의 안 보임 이쪽으로 가지. 원래 전부 다 같은 단어들이야. 원래 전부 다 같은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은 형태소들이에요. 같은 형태소들인데 앞쪽에 뭐가 왔어? 두다, 먹다, 하다, 가다, 오다가 온 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의문론적 이 형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의문은 뭐야? 소리. 이거 왜 어렵지 않으면 규칙이 너무 명확한 게 이런 거다, 얘들아. 예문법 미치겠다. 자, 예를 들면 콩이 가, 말이. 콩이가 옛날에 제주 살았는데 콩이가 말이랑 되게 친했어요. 그럼 봐봐. 콩이 다음에 가가 쓰였고 말 다음에 이가 쓰였잖아. 딱 보였죠? 위쪽은 뭐야? 네, 위쪽은 종성이 없어. 종성이 없으니까 모음으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모음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뭘 써준 거야? 기역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역을 넣어줘가지고 모음끼리 충돌하지 않게 해준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말2 같은 경우에는 뭐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오게 됐어? 모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가 오게 된 게 모음이 와가지고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게끔. 이해됐니? 그러니까 국어는 발음하는데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음끼리 충돌나거나 모음끼리 충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영상 잠깐 끊읍시다. 근이라는 측면 그리고 접사라는 측면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의미 구조가 단일한 거야.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 즉 어근 하나면 단일어가 됩니다. 두 번째 복합어는 뭐야? 네, 둘 이상의 형태소 즉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어근이 오거나 어근 접사가 오거나 그 중에서도 뭐가 왔으면 네 어근이 왔으면 합성어요. 어근 접사가 왔으면은 파생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논 어근이고 밭도 어근이에요. 고무 어근이죠. 실질적인 의미 신도 어근이죠. 선생님이 높푸르다는요. 자, 이제 이런 거야. 높다 어간이죠, 어근이죠. 푸르 어간이다 어근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다 합성어입니다. 파생어는 접두사가 붙거나 접미사가 붙는 경우인데 봐봐. 헛소리, 헛기침 보시면 알겠지만 기침 뭐 어떤 단어 앞에 뭐가 붙니? 헛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실질적이진 않은 의미를 덧붙여 준 거야. 선생님 이거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헛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뭔가 명확하게 100%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고 다른 애들한테 붙어서 써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만 뭔가 느낌을 더해주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뭔가 되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를 풀거나 익숙하게 접하다 보면은 그 뭔가가 보이실 거야.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의미 구조가 단일하다 단일어. 어근 하나고요. 의미 구조가 두 개 이상. 그래서 어근이면 합성어. 어근끼리 두 개. 어근 접사면 파생어 보이셨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통사적 합성어인데 합성어 중에서도 통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통사라는 거는 문법을 통사라고 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을 따르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명사 뒤에 보통 명사가 붙습니다. 관형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수식하죠. 그리고 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면 명사 다음에 용언으로 쓰이는 구조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구조겠고 부사끼리 수식하는 구조도 쓰이죠. 그 다음에 어간에는 어미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야. 그런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저른도에서 벗어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간 뒤에 바로 명사 안 붙거든요. 근데 바로 어간 뒤에 명사가 붙어버리거나 중간에 연결어미가 와줘야 되는데 연결어미 없이 어간끼리 붙어버리거나 그리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의문이라는 거는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단위, 단어 의미 전달하는 최소단위, 형태소는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단위, 구는 단어 플러스 단어가 하나의 단위, 절은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단위,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 음절은 소리 단위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이게 음절이고요. 어절은 띄어쓰기 끊어읽기 단위인데 예를 들면 끊어읽기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 이게 어절이야. 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절을 다시 한번 녹색으로 체크하면 이런 게 어절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띄어쓰기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단어끼리는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거고 이게 단어가 아니라고 보이면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면 띄어 쓰는 거, 한 단어끼리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띄어 쓰잖아. 이것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거는 글 쓴 사람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지시대명사로 쓰이면은 예고, 띄어 쓰면은 지시대명사라기보다는 뭔가 떼서 의미 구조를 좀 말한 사람이 바꿔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야 이거 뭐 구분해야 돼 이렇게는 안 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명확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품사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사실 쭉 읽어보시면은 예문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 어려운 거 없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대명사에서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의미를 다루는데 의미는 소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통이라는 측면에 생각을 해볼게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인칭, 두 번째 인칭, 세 번째 인칭이 있어. 그럼 봐봐. 소통할 때 첫 번째 참여자가 있겠죠. 말하는 사람 화자일 거야. 두 번째는 누구겠니? 듣는 사람 청자야. 세 번째는요. 화자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위쪽에 이렇게 C 첨자 쓰는 건 컴포넌트 X의 여집합 얘기하는 거니까 화자청자 아니란 얘기야.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그 중에서도 3인칭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근칭, 준칭, 원칭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봐봐 3인칭 중에서도 지칭을 하지 않는 게 미지칭, 불특정한 게 부정칭이야. 부정은 뭐다? 불특정. 미지는 뭐다? 정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는 상황을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 팁을 줬어요. 누구세요를 아무세요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미지칭이야. 야, 아무나 해. 누구든지 해. 그럼 똑같은 누구지만 하나는 부정칭이 되는 게 암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부정칭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겠고 himself, yourself 같이 제기대명사 아실 거고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한다. 비인칭 대명사일 것이고 그 비인칭 대명사의 대표적인 게 지시대명사들이 있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수사, 관형사, 부사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조사는 외우시라고 했고 아까 또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조사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용언을 설명하면서 여기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활용에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엮어서 볼 거야. 자, 활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규칙 활용이 돼야 돼. 근데 뭔가 설명이 안 되니까 잘 들어. 그냥 불규칙이 아니야. 일단 불규칙이야. 일단 불규칙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규명하자. 나중에 규명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그런데 일단 불규칙으로 규정하고 나중에 규명을 하자 그랬는데 그 과거의 지식만 가지고 자꾸 수업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고를 치셨잖아요. 기본이 돼 있으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당연히 공부해서 가르치시는데 사명감도 있으시니까 학교 선생님 하시는 거고 이쯤 얘기할게. 자 그럼 봐요. 다시 과거의 것에서 아니라 요즘 것으로 가면 이거 대부분 다 뭐냐면 15세기 중세국어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설명이 다 된 거예요. 대표적인 비읍 불규칙은 원래 뭐였냐? 과거에는 순경은 비읍이었어요. 근데 얘가 소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소실이 됐으니까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소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불규칙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비읍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소실되거나 또는 반모음으로 가거나. 자, 두 번째, 시옷 불규칙도 있어. 시옷 불규칙은 역시 반치매라는 애가 소실되면서 왔어요. 얘는 시옷과 지읒 사이였거든. 시옷으로 가거나 역시 소실되거나 반모음으로 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불규칙 종류로 보통 대표적으로 5가지 배우시는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비읍 불규칙이나 시옷 불규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순경 비읍이나 반치음으로 설명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옛날 내신처럼 야 그냥 뭐야 가 될지는 뭐 학교 내신 수업을 들어보셔야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따라옵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옷 같은 경우에는 반침이 있었던 자리다 보니까 불규칙해지더라. 비읍 같은 경우에도 순경은 비읍이어서 불규칙해지더라. 그 다음에 이 디귿은요 지금 규명 중인데 얘가 왜 그런 거냐면 그 관형사형 전서음이가 있었어요. 얘가 리 같은 경우에 또 시옷 디귿이 구분이 안 됐던 적이 있고 심지어 시옷 같은 경우에는 또 뭐로도 쓰였냐면 관형격 조사 같은 것들로 쓰였어. 그래서 그 중에 뭔가 하나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수능에 나오진 않았고 일단은 넘어갈 거야. 그래서 디귿불규칙, 르불규칙, 우불규칙은 그냥 학교 가셔서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어미불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전부 다 그냥 학교 선생님이 다루시면 그때 외우시면 되고 대표적인 거 내신에서 다루는 거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일단 읽어보셨다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영어에 조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듯이 국어에서도 본용어는 있고 보조용어는 있어요. 영어로 치면 용어는 동사라고. 그래서 본동사, 보조동사야. 됐니? 자, 그럼 봐. 본동사, 보조동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보조동사, 보조용어는 없어도 의미 전달의 시점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쉽다 없어도 그 의미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쉽다. 말이 안 되잖아. 됐어?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는 보시면 알 거고 동사의 타동사, 자동사 설명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자, 개념 설명 끝났고 동사용사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 푸시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